자, 자연언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은 이 CS,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사실 언어를 다룰 때 NLP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국어학 쪽에서는 뭐 이제 국어 정보학이라는 표현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일단 공학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용어는 NLP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요. 자, 과거의 NLP 연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윤리적 문제가 좀 무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NLP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요. 텍스트의 종류가 뭐 과거에 이미 작가들이 뭐 죽은 작가들이 쓴 소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주 연구 대상이었고요. 뭐 이런 연구를 해 나간다고 해가지고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입거나 뭐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IRB라는 이제 대학에서 그 연구 윤리에 관여되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경북대에도 이제 IRB 관련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IRB의 관심 대상은 사실 의학 쪽이죠. 의학 쪽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실험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실험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큰 전제가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IRB에서 사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자연언어 처리 연구에서는 IRB의 승인이 사실은 면제되어 있는, 사실은 이 인문 쪽 연구들은 대부분 면제가 됩니다. 뭐 조금 이제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고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이제 제가 학위를 받았던 학교에서 이제 IRB 승인 절차를 밟았었는데 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써야 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써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사용한 데이터를 향후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라고 한다면 이걸 뭐 현재와 과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 빅데이터란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이후, 이건 뭐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2000년대 즈음 전후로 해가지고 1990년대 후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약간 넘어서서 중반 정도 이후, 아니면은 뭐 2010년도 약간 전, 뭐 이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회적 경제적 경향을 굉장히 큰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에 분산되었거나 이제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재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즐겨 분석하는 그런 대상이 SMS, 한국에서는 이제 SNS라고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의 텍스트와 이런 뭐 트위터나 이런 등등의 SNS를 주로 하는 이런 분석에 이제 결정적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SNS를 통한 이런 연구는 사실은 이걸 누가 썼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관심이 있느냐면은, 사실은 이런 분석이 마케팅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SMS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엔 어떤 사용자가 이것을 썼는지에 대한 추적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술적 추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연구 대상인 어떤 인간에 대한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NLP라는 그 자연언어 처리 연구에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텍스트와 인간이 분리되었던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텍스트와 인간, 음성과 인간이 같이 결합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무시되었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연언어 처리에서 윤리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뭐 자연언어 처리에서의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가 인포메이션 에틱스라는 어떤 학문 분야로 성립이 돼 있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에 따라서 사실은 과거 윤리학,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어떤 윤리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뭐 밀, 칸트, 뭐 이런 대표적인 그 윤리학을 다뤘던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다루고 있던 그런 관점들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상 그리고 이런 NLP에서 다루어지는 혹은 뭐 AI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 생성이 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 플러리디라는 분이 이제 제시한 모델이 있습니다. RPT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 모델이 좀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개념은 내재적으로 윤리적 가치가 구성되어 있다고, 윤리적 가치로 구성된다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A라고 나와 있는데 A가 에이전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 특정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정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이제 뭐 사용을 하고 또 정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 가상의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이 정보와 관련을 맺는 모든 인간들을 에이전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 주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윤리적 주체가 정보 자원, 혹은 정보 생산, 정보 대상,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보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자원과 생산은 직관적으로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 대상은 정보와 관련된 환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메타윤리적 접근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자원, 생산, 뭐 환경 이런 것들을 분리를 했는데 이것을 모두 하나의 모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이제 존재론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앞선 발표에서 온톨로지가 사실은 번역을 하면은 존재론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세 개의 관계로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윤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라리디 모델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윤리적 논의를 총체적으로 진행했고 자원 생산 대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모두 아울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 그 분야별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자원으로 삼는, 그러니까 정보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SNS에서 올리는 어떤 글 하나도 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개발자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놓는 SNS에 어떤 글을 가지고 모아서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윤리적 주체를 개발자로 상정을 한다면은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좋고 질이 정확할수록 더 좋겠죠. 그게 이제 원하는 어떤 기본적인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전제가 깔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정보의 양과 질을 늘리려면은 손쉽게 얻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걸 정제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정보가 섞여 들어갈 수 있고, 그 정보가 섞여 들어가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자원을 모을 때도 윤리적 기준에 의한 이런 자원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자원으로서의 정보 측면에서의 윤리적 목표는 어떤 개인의 익명성 보장, 그리고 정보의 공정한 이용, 편향성 배제 등등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정보, 양질의 정보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정보, 그리고 공정하게 이용하는 정보, 편향성이 배제된 정보가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모델의 특성입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소싱에서 나오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아마존에서 개발한 mTalk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mTalk는 사실은 이제 요즘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때문에 그 크라우드 소싱에서 그 개인들이 레이블링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AI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개념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한 게 mTalk예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데이터댐을 만들고 그 데이터댐에 어떤 일반인들이 부분적으로 그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AI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해 나간다, 이런 개념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일종의 비용을 들이고 그것을 어떤 현재 그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그러한 그 데이터댐을 통해서, 후보댐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코로나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기업인 아마존에서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mTalk에서는 이제 청구인, 그 일을 요청하는 사람이 작업을 만들어내고, 뭐 아주 간단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뭐 영어 문장 하나를 뭐 헝가리어로 바꿔주면은 한 문장에 5센트,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업으로 쭉 문장이 연달아 있으면은 원하는 문장을 가져다가 번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번역한 작업이 개별적으로 이제 쌓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작업 방식인데요. 이런 작업 방식이 사실은 굉장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개인들이 이제 이것을 재미로 한두 번 보통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는 하는데, 사실은 제3세계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그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착취의 문제가 여기에 관련이 맺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걸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회사가 따로 관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업하면은 계좌로 몇 달러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보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댐하고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문화의 부칙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큰 맥락에서는 같은데,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주는 그 비용은 이 엠터크에서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후한 그런 그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자원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으로서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도 역시 굉장히 윤리적인 지켜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 유닉스라는 거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나왔던 시스템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과거에 이제 대형 컴퓨터를 거의 운용하는 방식은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유닉스의 두 번째 버전에 들어간 이제 두 번째 철자 교정기 버전에서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사전이 비치되어 있는데 매칭을 해봐서 처음 발견된 것을 다시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도는 나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어요. 뭐 이 사전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니까 의도는 분명히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사용자들은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철자, 이 프로그램에서 철자가 새로 발견되면은 이런 생산자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제공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또 나타나고요. 뭐 최근에 굉장히 뭐 흔하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 중에 하나는 SMS 상에서 챗봇 등을 통해 가지고 가짜 팔로워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암흑세계에서 돈 얼마 주면은 갑자기 내 계정의 팔로워가 뭐 20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20만을 보고 사람이 이 계정의 사용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진짜 팔로워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서 가짜 팔로워들을 활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개인적인 팔로워 문제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진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드루킹 이야기도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나오고, 지금 경남지사로 계시는 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챗봇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기술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드루킹 사건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은 그것보다는 훨씬 좀 초보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댓글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하는 기술인데, 어쨌건 챗봇은 상대적으로 이제 특정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퍼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후보에 대한 지지 아니면 극우적인 주장, 이런 것들을 챗봇이 수집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정보로 확 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생성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해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해킹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해킹이라는 행위를 봤을 때 윤리적으로 생기는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해킹을 했어요. 정보를 뽑아왔는데 아무것도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나는 재미를 위해서 해킹을 했다. 그렇다면 이 해킹이라는 행위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나쁜 일을 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그 해킹은 정당화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보 환경 자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지키고 싶어하는 칸막이 자체를 무너뜨린 행위 자체가 환경 자체에 대한 그 손해를 입힌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 환경 자체를 따져봤을 때 요즘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대화 시스템 같은 데서 특정한 발음, 뭐 런던식 발음을 사용하는 젊은 남성 금융 종사자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대화 시스템이 영국에서 봤을 때 스코틀랜드식 발음을 하는 노년의 여성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어떤 정보 환경 차원에서 누군가를 배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